자, 이제 1과목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는데요. 챕터 7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우린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컴퓨터 시스템 보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는 컴퓨터 시스템 보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 출제 비중의 10% 정도가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이 부분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잘 출제되지는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보다는 뒤쪽에 있는 내용들, 즉 컴퓨터 범죄, 컴퓨터 바이러스,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컴퓨터 범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컴퓨터 범죄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컴퓨터 범죄의 정의를 보시면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을 악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모두 컴퓨터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범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파괴나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정 조작, 자료가 훼손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일반 범죄와 달리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이 컴퓨터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컴퓨터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간 잘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싱이라는 건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피싱의 P라는 것은 프라이빗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피싱은 낚시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유인을 해서 개인의 개인 정보들 그리고 금융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피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온 스니핑과 스푸핑 이 두 가지를 특히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용어가 비슷하죠. 스니핑과 스푸핑 두 번째 글자만 다른데요. 스니핑은 쉽게 우리말로 하면 엿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스푸핑은 속임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니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본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도청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도청 행위를 통해서 계정이나 패스워드 같은 것을 알아내는 행위를 스니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스푸핑은 속임수인데요.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를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니핑과 스푸핑을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키로거 공격이라고 하는데 키보드에 어떤 캐치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내용들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캐치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력하는 정보들,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그 밖에 개인 정보들을 모두 빼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이 키로거 공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기관, 우리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다음은 서비스 거부 공격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죠. 서비스 거부 공격인 도스 공격이 좀 더 진화된 형태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 디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앞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의 서버에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집중되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을 예약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수강 신청한다든지 하면 서버에 일시적으로 많은 패킷들이 전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가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도스 공격입니다.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에 집중 및 전송시키는 공격 방식인데요. 시스템에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킨다. 이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좀비 PC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비 PC라는 것은 어떤 그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사람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서버를 모두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비 PC를 이용해서 서버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공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피기배킹이 되겠는데요. 이 피기배킹도 사실 용어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이 피기배킹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때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로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로그인된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피기배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거죠. 비인가된 사용자가 바로 그 자리에 계속 작업해서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기배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웜인데요. 이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는 프로그램을 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트로이 목마, 이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어떤 목마 같은 것으로 가장해서 그 안에 군사들이 막 숨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그런 방식이 트로이 목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도어, 트랩도어 두 가지는 같은 용어입니다. 일종의 뒷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커가 다시 침입할 수 있도록 어떤 불법 침입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침투할 수 있는 행위를 백도어 또는 트랩도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범죄 예방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하려는 컴퓨터나 정보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은 모두 사용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업데이트에도 보안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 컴퓨터 범죄 또는 악성 코드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 열지 않고 바로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는 순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금융기관의 사이트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한다. 이건 그냥 링크가 메일이나 문자로 왔을 때 그냥 눌러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직접 넣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컴퓨터 범죄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방 대책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정보 보안 서비스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보안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우선 위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를 우린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또는 3대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문의 머리 글자를 따서 CI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을 유지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시스템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야 된다. 인가된 사용자만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암호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을 문서를 암호화시켜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결성이 되겠는데요.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전달되어야 한다. 변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용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정보 보안 서비스가 또 있는데요. 인증이라는 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나 시스템에 접속할 때 내가 인가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나 또는 지문이나 패턴 같은 거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하고 접근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인 봉쇄는 다른 말로 부인 방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송신자가 즉 정보를 보낸 사람이 보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부인 봉쇄 또는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카톡 우리 보내면 앞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상대방이 카톡 메시지를 읽게 되면 그 숫자가 없어지게 되죠. 이런 것도 일종의 부인 방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정보 보안 위협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문제로 좀 잘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그리고 위조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 정보 전달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B가 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가로막기라는 것은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정보를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인데요. 위에 있는 정보 서비스 중에서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로채기가 되겠는데요. 가로채기는 C라는 사람도 이 내용을 가로채서 보는 거죠. 그럼 가로막기와 다른 점은 가로막기는 B가 볼 수가 없는데요. 가로채기는 B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전송 도중에 도청하거나 몰래 보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이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저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변조 및 수정이 되겠는데요. 변조 및 수정은 데이터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서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 사람이 보낸 내용을 예를 들어서 AA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C라는 사람이 내용을 BB로 수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위조가 되겠는데 위조라는 것은 지금 변조하고 위조하고 조금 혼동되실 수 있는데 변조라는 것은 메시지, 데이터를 바꾸는 것인데요. 위조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C가 보내면서 마치 A가 보낸 것처럼 꾸미는 것을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무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방화벽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방화벽에 대한 내용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화벽은 우리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기능이다라고 했는데요. 외부 네트워크에서, 즉 인터넷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내부 통신망에 어떤 악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해 프로그램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의 어떤 단일 통로를 만들어서 이곳을 거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우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비실을 거쳐야 된다. 경비실을 거쳐서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방화벽은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들어와도 되는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인증된 것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각 네트워크의 위치 유형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과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기능도 중요한데요. 로그 정보를 통해 역추적하는 기능이 있다. 경비실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 같은 것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어떤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방화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방화벽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유해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방화벽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되고 전송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경비실을 무조건 통해서 들어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프록시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프록시 서버라는 것은 방화벽의 기능과 함께 캐시 기능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 사이에 프록시 서버를 만들어서 캐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프록시 서버에 담아 두었다가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아닌 캐시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프록시 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조금 어렵지만 암호화에 대한 내용들도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호에 관한 것은 암호는 앞서 그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암호화 기법에는 이 암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통 평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통 평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암호화 기능을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호문을 만들고 다시 받은 사람은 이 암호문을 복호화를 통해서 원래 메시지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그런데 각각 여기에서는 암호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가 있고요. 암호화 키가 있고 또 복호화 하는데 사용되는 복호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두 가지 비밀키 암호화 기법과 공개키 암호화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칭키 또는 하나의 키를 쓴다고 해서 단일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잠그고 열고를 다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이 너무나 종류가 많은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DES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장단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이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수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와 복호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단점은 두 사람이 하나의 키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분배하고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요. 사용자가 증가하면 관리해야 될 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른 방식입니다. 즉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암호화 키는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공개키, 복호화 키는 개인 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RSA가 있습니다. 대표 알고리즘도
꼭 아셔야 되겠고, 장단점은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의 분배가 쉽고 관리할 키의 개수가 적은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우편 보안에 관련되는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내용, 특성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PEM, PGP, SMIME 이런 것들이 전자우편 보안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전자상거래 관련되는 프로토콜도 간단히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